내, 내 새끼 살아있었어? 재벌가 대저택의 청소부로 들어간 62살 여인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련님의 목덜미를 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물 양동이가 떨어졌어요. 더러운 구정물이 최고급 카펫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도련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32년 전 잃어버렸던 핏덩이 아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미친 청소부가 들어왔어? 당장 끌어내! 그의 눈에는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알아보는 기색이 단 한 조각도 없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벌가 사모님, 그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32년 전 그날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강 회장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과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62살의 청소부 윤정이는 넓은 대리석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에는 낡은 걸레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뼈 시린 냉기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굽은 허리를 단 한 번도 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얼음장 같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묵묵히 걸레질만 반복했습니다. 이곳은 먼지 한 톨조차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부자들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걸레를 쥔 손마디가 불에 댄 것처럼 후끈거리며 달아올랐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왼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작업복 바지 속에 감춰진 다리에는 끔찍하고 거대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놀이공원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 밤의 흔적이었죠. 미친 듯이 인파를 헤집고 다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혀 찢겨나간 상처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그날의 기억처럼 다리가 살을 애는 듯 아파왔어요. 그래도 정희는 이새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속으로 꼭 삼켰습니다. 아파서 주저앉을 여유 따위는 그녀의 가난한 삶에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정희가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묵묵히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34살의 양아들 태준이 때문이었어요. 32년 전 핏덩이 아들을 잃고 길바닥을 헤매다 주워온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정희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주방을 전전하며 피 토하듯 그 아이를 키워냈죠.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마침내 특수부 검사로 임관하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날, 태주는 피를 토하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어요. 희귀 혈액 질환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무서운 병이었죠. 담당 의사가 내민 수술비 청구서에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정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살던 단칸방에 보증금을 빼고 은행을 돌았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인력사무소였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소장이 건넨 전단지가 바로 이 대기업 저택의 입주 청소부 자리였어요. 도련님의 성질이 너무 괴팍해 모두가 도망치는 기피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불금으로 거액을 준다는 조건에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장을 찍었죠. 사실 그 거액의 선불금은 단순한 청소부 월급이 아닌
끔찍한 입막음용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도련님이 예전 청소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에 목숨을 건 위험수당이자 저택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기밀 유지비였죠. 만약 중간에 도망치거나 저택의 일을 누설하면 선불금의 10배인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양아들의 산소호흡기가 떨어질 판국에 정희에게 그런 지옥 같은 조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저택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끔찍한 모멸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매일같이 최고급 한우와 향긋한 송로버섯 냄새가 풍겨왔어요. 하지만 정희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뿐이었습니다. 저택의 안주인인 오밀한 사모님은 유독 정희를 벌레 보듯 혐오했죠. 그녀는 결벽증이 심해 항상 하얀 실크 장갑을 끼고 저택을 돌아다녔습니다. 정희가 곁을 지나갈 때면 코를 쥐어막고 신경질적으로 향수를 뿌려댔어요. 어디서 이렇게 천박하고 역겨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야. 사모님의 날선 목소리가 매번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깊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질 정도였어요. 다른 젊은 도우미들조차 다리가 불편한 정희에게 가장 고된 일을 떠넘겼습니다. 산처럼 쌓인 분리수거와 넓은 정원의 잡초뽑기는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매일 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끊어질 듯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멍든 다리를 주무르며 정희는 품속에 품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액정 속에 웃고 있는 태준의 사진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조금만 더 버텨라. 오늘은 저택에서 가장 은밀하고 두려운 공간을 엎드려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2층 복도 끝에 자리 잡은 휠체어 탄 도련님의 방이었어요.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도련님은 몹시 예민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값비싼 화병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쏟아내기 일쑤였죠. 정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무량동이와 걸레를 조심스레 챙겨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망가진 왼쪽 다리가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선불금을 지키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방을 완벽하게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방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무덤처럼 어두컴컴했어요. 방 한가운데 창문을 등지고 앉은 휠체어에 쓸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뒷모습만을 보이고 있었죠. 정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원목 마루를 손걸레로 꾹꾹 눌러가며 훔치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으며 휠체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심장 한 조각이 저기 어디쯤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죠. 정희는 휠체어 바로 뒤쪽까지 기어가 바닥에 얼룩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반쯤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차가운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에 도련님의 뒷머리가 살짝 흩날리며 하얀 목덜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무심코 도련님의 오른쪽 귓바퀴 뒤편으로 향했죠. 그 순간 정희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하며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도련님의 귀 뒤편에
아주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 박혀 있었어요. 그것은 32년 전 잃어버린 그녀의 핏덩이 아들만이 가진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과연 정희는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무사히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정희는 순간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련님의 하얀 귀 뒤편에 새겨진 붉은 점을 똑똑히 보고 말았죠. 그것은 분명 32년 전 잃어버린 내 새끼의 징표가 맞았습니다.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살배기 핏덩이를 잃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맨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련님이라니요. 정희의 흉터투성이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려왔습니다. 덜덜 떨리던 정희의 손에서 결국 커다란 무량동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콰당탕?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죠. 시커먼 구정물이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 위로 왈칵 쏟아졌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도련님 민우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니. 또 도련님. 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미친 사람처럼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죠.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새끼를 드디어 찾았다는 환희와 슬픔이 뒤섞인 오열이었어요. 하지만 민우의 두 눈에는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희의 투박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죠. 이 아줌마가 미쳤나? 당장 저리 안 치워요. 바닥을 구르는 정희를 향해 그는 차가운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알아보는 기색은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쾅 하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를 풍기며 하얀 실크 장갑을 낀 오밀한 사모님이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서던 사모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정희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사모님의 우아했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갔어요. 32년 전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꼿꼿하던 사모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 장갑을 낀 손은 드레스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지고 있었죠. 오밀한의 두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훔쳐온 아이의 친엄마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사모님은 곧바로 우아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죠. 당장 저 미친 청소부 끌어내지 않고 뭐해?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정희의 흉터투성이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어디서 천박한 쓰레기 냄새가 나잖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쫓아내. 사모님은 신경질적으로 향수를 뿌리며 정희를 향해 잔인한 인격살인을 저질렀죠. 정희는 바닥을 끌려가면서도 휠체어에 앉은 도련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희의 애끓는 목소리가 복도를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죠.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희는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32년을 찾아 헤맨 내 핏덩이가 바로 저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정희의 다리에 남은 거대한 흉터가 쓰라리게 긁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아들에게 부정당한 마음의 상처가 수천 배는 더 아팠죠. 결국 정희는 차가운 저택 뒷문 밖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고 육중한 뒷문이 닫히며 정희는 쫓겨났습니다. 한편 방에 남은 사모님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죠. 민우야, 많이 놀랐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는 소독약 묻은 장갑으로 민우의 어깨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청소부가 민우의 정체를 알아챈 것이 분명했죠. 선불금 5억 원을 빌미로 입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아예 숨통을 끊어버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모님의 눈동자에 섬뜩하고 차가운 살기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정희는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여기서 물러서면 양아들 태준이의 수술비도 친아들 민우도 모두 잃게 될 판이었어요. 어떻게든 저택으로 다시 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내 새끼를 품에 안아야만 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정희의 굽은 어깨를 차갑게 적시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부서진 무릎을 세우며 다시금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끔찍하고 잔혹한 비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차가운 저택에서 쫓겨난 정희는 하염없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32년 전 그날의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죠. 5월 5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서울의 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2살배기 아들 준호의 작은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어디 있어? 정희는 미친 듯이 인파를 헤집고 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죠. 그날 밤 아들을 찾다 사람들에게 밟힌 정희의 왼쪽 다리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정희는 병원 대신 캄캄한 골목길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내 새끼를 찾기 전에는 죽어도 이 거리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으슥한 쓰레기 더미 옆에서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버려진 종이 상자 안에 준호 또래의 2살배기 사내아이가 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누가 핏덩이를 이런 곳에. 정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름 모를 그 고아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몸뚱이가 정희의 품에 닿자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죠. 핏덩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정희는 결국 그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죄책감을 버려진 아이를 살리며 갚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녀는 아이에게 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호적의 양아들로 올렸습니다. 태준아,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 우리 꼭 살아서 내 형아 찾자. 정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닥치는 대로 꾸준히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배운 것 없고 몸까지 성치 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닦고 식당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죠. 추운 겨울날 찬물에 맨손으로 걸레질을 하느라 손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피부 틈새로 피가 배어 나와도 정희는 약 한 번 바르지 않고 참아냈어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태준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태준이는 이런 정의의 헌신을 먹고 자라며 심성이 아주 고든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는다고 놀림을 받아도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죠. 오히려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정희의 퉁퉁 부은 다리를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 주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태준이는 밤을 새워가며 지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20대 후반의 나이에 당당히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두 모자는 단칸방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다 호강시켜 드릴게요. 태준이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로 임관하며 정의에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두 손을 꽉 잡았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32년의 뼈저린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의 검사 임관식이 열리던 화창한 봄날, 정희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구형 정장을 입고 갔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번듯한 법복을 입고 단상에 선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준이가 벅찬 얼굴로 꽃다발을 들고 정희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청소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정희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죠. 그 눈부신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은 정희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큰절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던 태준이의 몸이 갑자기 크게 휘청거렸죠. 태준아, 너 왜 그러니? 정희가 다급하게 아들을 부축하려 했지만 태준이는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검붉은 피를 왈칵 토해내며 소중한 임관식 꽃다발을 붉게 물들였어요.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을 안고 정희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야 할 아들의 하루가 한순간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구급차에 실려온 응급실은 끔찍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술실 밖에서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죠. 몇 시간 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급성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이제야 살만해진 내 아들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친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게다가 의사가 조심스레 내민 수술비 청구서에는 5억 원이라는 까마득한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변기를 닦아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정희는 며칠 밤낮을 울며 친척과 지인들에게 매달려 보았지만 모두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에게 무슨 5억 원이나 쓰냐는 비수 같은 말만 되돌아왔죠. 하지만 정희에게 태준이는 잃어버린 친아들 준호만큼이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질끈 감으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선불금을 준다는 대기업 회장 저택의 기피로 청소부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현재 차가운 빗물이 정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품속에 고이 간직한 낡은 나무 호루라기를 매만지며 그녀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었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죽어가는 양아들 태준이와 이제 막 찾아낸 친아들 민우를 모두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정희는 빗속에 우뚝 서서
자신을 내쫓은 그 거대한 대저택을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어요. 이대로 도망치면 어미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절뚝이는 다리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과연 정희는 사모님의 끔찍한 감시를 뚫고 내 새끼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정희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쫓겨나면 태준이의 수술비 5억 원을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모님 오미란을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사모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미란은 벌레를 보듯 정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곁에 두고 철저히 짓밟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좋아. 대신 앞으로 내 늙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게 될 거야. 그날부터 정희를 향한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모님의 지시를 받은 고참 도우미들은 정희를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저택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끔찍한 일들은 전부 정희의 몫이 되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거대한 저택의 화장실 10곳을 홀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아야만 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정희의 손가락은 매일 밤 퉁퉁 부어올랐죠. 절뚝거리는 다리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고참들은 정희가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면 매몰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텃세에 정희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극도의 결벽증을 가진 사모님의 멸시였습니다. 오미라는 정희가 복도 끝에 보이기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소독제를 뿌려댔죠. 하얀 실크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는 독서를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역겹고 천박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녀의 날 선 목소리는 정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택을 더럽히는 꼴이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인격을 철저히 살인하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정희의 귓가를 무참히 때렸죠.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죄인처럼 엎드려 있어야만 했어요. 사모님은 원래 정희가 누려야 했을 화려한 삶을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비싼 차를 마셨죠. 그녀의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영롱한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반면 진짜 안주인이었어야 할 정희는 다해진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사모님이 마시다 남긴 찬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정희가 그것을 걸레로 훔쳐냈죠. 그 기막힌 시각적 대비는 보는 이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비참했어요. 내 아들의 곁에서 가짜 엄마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악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끔찍한 광경을 매일같이 견뎌내야만 했죠. 밥 먹는 시간조차 정희에게는 서러운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에서는 매일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죠. 하지만 정희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은 도우미들조차 먹다 버린 찬밥 덩어리였어요. 그마저도 식탁에 앉지 못하고 캄캄한 지하 골방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쉰내가 나는 김치 한 조각에 찬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정희는 숟가락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배를 고르면 이 지옥 같은 노동을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어미의 생명력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꿈틀거렸죠. 도련님의 방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사모님은 건장한 경호원들을 시켜 민우의 방 앞을 24시간 지키게 했죠. 정희는 먼 발치에서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까치발을 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참 도우미가 나타나 정희의 등짝을 매몰차게 후려쳤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어딜 훔쳐봐. 또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어? 거친 욕설과 함께 밀쳐진 정희는 차가운 복도에 속절없이 나뒹굴었죠. 엎어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도련님의 기침소리에 가슴을 치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의 몸은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쩍쩍 갈라져 이불에 스치기만 해도 칼에 베인 듯 쓰라렸죠. 32년 전 다친 다리의 거대한 흉터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정희는 캄캄한 골방에 웅크려 앉아 소리 죽여 짐승처럼 알아야만 했습니다. 명치 끝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하지만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태준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불에 탄 낡은 나무 호루라기를 얼굴에 부비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불지옥이라도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어미였죠. 어느 날 저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정희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모님이 민우가 먹을 음식에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섞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을 먹어야 민우가 얌전해지지. 휠체어에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말이야. 사모님의 혼잣말을 엿들은 정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건강했던 친아들을 하반신 마비로 만든 악마가 바로 저 여자였던 것입니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악녀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하지만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두 아들 모두를 영영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정희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주먹을 꽉 쥐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손톱이 살 파고드는 줄도 모른 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반드시 저 악녀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처절하게 응징하리라 맹세했죠. 하지만 오밀한의 독거미 같은 계략은 이미 정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눈엣 가시 같은 정희를 완벽하게 감옥으로 보내버릴 함정을 파고 있었어요.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누명을 씌워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대저택에 소름 끼치는 살기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희는 이 무시무시한 악녀의 덫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두침침한 저택의 지하 창고로 정희가 거칠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미라는 서늘한 눈빛으로 두툼한 돈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죠. 여기 5천만 원 있어.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영원히 꺼져.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가운 창고 안을 무참히 갈랐습니다. 이미 쥐어준 선불금 5억 원은 눈 감아줄 테니 이 돈을 챙겨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라는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빌미로 위약금 50억 원을 청구해 당장 양아들의 병원비를 끊어버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거대한 권력으로 가난한 어미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끔찍한 갑질이었습니다. 정희는 흩어진 지폐들을 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돈으로 천륜을 끊어내려는 저 악랄한 수작에 역겨운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흩어진 지폐들을 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돈으로 천륜을 끊어내려는 저 악랄한 수작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꿇어앉은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었죠. 사모님, 제 아들 준호를 두고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모님의 우아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높이 치켜들고 정희의 뺨을 후려쳤죠. 어디서 미친 헛소리야. 민우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정희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사모님을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32년 전 놀이공원, 당신이 내 새끼 훔쳐간 거 다 압니다. 정희의 뼈 있는 한마디에 사모님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죠. 하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그녀는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까짓게 떠들어봤자 아무도 미친 청소부 말을 믿지 않아. 사모님은 하이힐 굽으로 정희의 다리 흉터를 잔인하게 짓밟았죠. 이어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내 양아들 새끼 살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태준이의 병원비를 쥐고 흔드는 비열한 협박이 목을 조여왔어요. 당장 안 꺼지면 선불금 환수하고 내 양아들 산소호흡기 떼버릴 거야. 두 아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정희의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굉음과 비명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다 저리 꺼져. 도련님 민우의 방에서 터져나온 짐승 같은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사모님과 정희가 헐레벌떡 2층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죠. 방 안은 온갖 집기가 부서져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민우가 바닥을 뒹굴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극심한 신경 쇠약과 공황 장애가 끔찍한 형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민우의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죠. 아들의 끔찍한 고통 앞에 정희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인 사모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는 대신 서랍에서 주사기를 먼저 꺼내 들었죠. 민우야, 가만히 좀 있어. 엄마 옷에 더러운 피 묻잖아. 결벽증이 발동한 사모님은 소독 장갑을 낀 채 아들을 강제로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진정제 바늘을 찌르려는 그녀의 모습은 악마와 다를 바 없었어요.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민우는 사모님의 손길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팔을 마구 휘젓다 그만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팔이 깊게 베이고 말았죠. 붉은 피가 솟구치는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리 파편이 뒹구는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는 민우의 몸을 피나는 맨손으로 꽉 끌어안았죠. 어딜 감히 천박한 손을 대. 당장 떨어지지 못해. 사모님이 악을 쓰며 정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으로 사모님을 밀쳐내고 아들을 품속으로 깊이 파묻었어요. 장갑 낀 가짜 엄마의 차가운 통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품이었습니다. 걸레질로 굳은 살이 박인 흉터투성이 맨손이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핏줄을 향한 어미의 가장 강렬하고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정희는 파들파들 떠는 민우의 넓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닥, 토닥. 32년 전 아기를 재울 때 쓰던 특유의 3박자 리듬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아주 낮고 구슬픈 허밍이 흘러나왔어요. 이름 모를 낡은 자장가가 피비린내 나는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성은 32년의 세월을 잊었지만 신체는 어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죠.
정희의 투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민우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투박한 밤 냄새와 비누 향이 섞인 어미의 채취가 아들의 후각을 자극했어요. 이 기적 같은 촉각과 청각의 연결이 마침내 도련님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민우의 격렬했던 발작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진정제로도 잡히지 않던 끔찍한 호흡이 마법처럼 평온한 숨결로 바뀌었죠. 민우는 정희의 낡은 작업복 자락을 꽉 쥔 채 아기처럼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가짜 엄마의 냄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완벽하고 포근한 안식이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사모님의 입이 떡 벌어졌죠. 32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모님의 우아했던 얼굴이 끔찍한 질투와 살기로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과연 궁지에 몰린 이 잔혹한 악녀는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짓을 꾸미게 될까요? 그날 밤 사모님 오밀한의 두 눈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낮에 정희의 품에서 평온을 찾던 민우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32년을 속여온 가짜 어미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소리 없이 정희의 지하 골방으로 스며들었죠. 잠든 정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매트리스 밑에 브로치를 찔러 넣었어요. 내깝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넌 이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사모님의 입가에 뱀처럼 잔혹하고 비열한 미소가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저택은 사모님의 찢어지는 비명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브로치, 경매에서 낙찰받은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 사모님은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발악했죠. 경호원들과 도우미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저택 문 다 걸어 잠그고 이 집구석에 있는 방들 전부 뒤져. 사모님의 불호령에 경호팀장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방을 수색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정희도 영문도 모른 채 거실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려왔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정희의 목을 조여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을 수색하던 경호팀장이 거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두툼한 손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려 있었죠. 사모님, 윤정의 청소부의 매트리스 밑바닥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경호팀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저게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결백해요. 정희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가 정희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천박한 도둑년.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정희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에게 양팔을 꺾인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희의 처절한 절규가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죠. 5억 원짜리 절도죄를 뒤집었으면 이대로 차가운 감방에서 썩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누워있는 양아들 태준이의 목숨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겨우 찾아낸 친아들 민우를 저 악마에게 넘겨야만 했죠.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정희의 입술에서는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32년 전에도 모자라 내 새끼를 또 뺏으려 들어. 사모님은 질질 끌려가는 정희에게 다가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 양아들 산소호흡기 떼지는 꼴 보기 싫으면. 그 소름 끼치는 악마의 협박에 정희의 두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쏟아졌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앞에서는 한낱 먼지일 뿐이었어요. 경호원들은 자비조차 없이 흉터투성이인 정희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계단을 구르며 정희의 무릎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렀죠. 안 돼. 이대로는 못 가. 우리 준호 두고는 절대 못 간다고. 정희는 피 묻은 손으로 굳게 닫힌 거대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정희는 2층 복도를 향해 피가 나도록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끌려가면 남겨질 민우가 약물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민우야, 도련님, 저 여자가 주는 약 절대 먹으면 안 돼. 정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저택 전체로 처절하게 퍼져나갔어요. 절박함에 내몰린 정희의 입에서 32년 전 자장가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낮에 민우의 발작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구슬픈 허밍의 멜로디였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부르는 자장가가 현관문 틈으로 애처롭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애끓는 소리가 굳게 닫힌 2층 민우의 방문까지 가닿는 게 아니겠어요? 방 안에서 멍하니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희의 목소리와 자장가 선율이 고막을 파고들었거든요. 흑, 머리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순간 민우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관자놀이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하고 강렬한 두통이 밀려왔죠. 어제 낮에 느꼈던 그 따뜻한 품의 온도와 투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맴돌았어요.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민우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통이 극에 달한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파편이 번쩍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따뜻한 손길로 나무를 깎아 만들던 투박한 호루라기의 환영이었죠. 내 사랑 준호. 호루라기 소리가 민우의 입술 사이로 자신도 모르게 준호라는 낯선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32년 전의 무의식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죠. 민우는 발작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2층 창문 쪽으로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저 아줌마,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그의 심장이 밖에서 울부짖는 정희의 목소리를 향해 미친 듯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창밖을 내려다본 순간 정희는 이미 경찰차에 거칠게 쑤셔 박히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된 정희의 얼굴이 차창 너머로 애처롭게 멀어지고 있었죠. 민우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미라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침내 눈에 가시 같던 진짜 어미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조작된 절도 누명 속에서 정희는 이대로 영영 차가운 감방에서 썩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민우는 저 악마 같은 사모님의 손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일까요?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태준의 손가락이 기적처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만에 힘겹게 눈을 뜬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죠. 어머니 정희가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친 죄로 구속되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태준은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면서도
남의 물건엔 손도 안 댄 분이셨어요. 이건 명백하게 누군가 파놓은 악의적인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 특수부 검사 특유의 매서운 살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태주는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린 채 다급하게 경찰청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당장 우리 어머니 사건 기록 좀 몰래 뺏어 보내줘. 수화기 너머의 동기는 난색을 표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태준아,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당장 뒤집기는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태준은 차가운 병실 벽에 기대어 싸늘하게 반박했습니다. 대기업 사모가 일개 청소부를 이렇게 완벽하게 얽어맨 이유가 반드시 있을 터였죠. 우리 어머니가 도둑질을 해?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라. 태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라는 여자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안 봐도 비디오라고. 동기는 대저택 내부의 CCTV가 모조리 지워졌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죠. 물증이 완벽하게 인멸된 그야말로 숨막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72살의 정원사 최 씨 할아버지였죠. 그는 30년 동안이나 강 회장 저택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검사 양반 몸은 좀 어떠신가? 최 씨는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병실 안으로 황급히 들어왔어요. 그는 저택 안에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척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독사 같은 오밀한 사모님 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정의의 피눈물 나는 모성애가 그의 굳은 양심을 깨워버렸습니다. 내가 다 봤어. 그 독사 같은 여자가 벌인 끔찍한 짓거리를 말이야. 최 씨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준의 거친 손에 아주 단단하게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CCTV 원본 영상이야. 사모가 보석을 숨기는 장면이 다 찍혔지. 태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들을 지키려던 모습에 늙은 정원사가 각성한 것이었죠. 힘없는 시니어들의 뜨거운 연대가 드디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끔찍한 비밀이 있어. 최 씨 할아버지의 주름진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사모가 애지중지하는 그 휠체어 탄 도련님, 사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야.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2년 전 오미란이 미국에서 핏덩이를 안고 돌아왔던 수상한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우연히 듣게 된 오미란의 통화 내용 속에는 유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었죠.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하나둘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할아버지가 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 골방으로 스며드는 오미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녀가 매트리스 밑에 다이아몬드를 밀어넣는 장면이 한치의 오차 없이 증명되었어요.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부숴버릴 테니까요. 그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차가운 복수의 칼날로 벼려지고 있었죠. 이제 사냥개가 되어 저 추악한 재벌가를 물어뜯을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2년 전 유괴 사건의 단서까지 쥐게 된 태준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병원복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옷장 구석에 걸어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죠.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특수부 검사의 냉철하고 예리한 감각이 완벽하게 깨어났어요. 최 씨 할아버지도 태준의 어깨를 꽉 쥐며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네 어머니를 꼭 돕겠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아들과 늙은 정원사의 공조가 폭풍처럼 몰아칠 준비를 마쳤죠. 과연 태준은 저 거대한 철문을 부수고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태준은 링거를 뽑아버린 창백한 손으로 최 씨 할아버지가 건넨 USB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저택의 가계도와 오밀한 사모의 과거 행적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죠. 특수부 검사 특유의 날카로운 직감이 32년 전 그녀가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던 날짜를 단숨에 포착했습니다. 태준은 즉시 검찰청 정보망에 은밀하게 접속해 그의 5월의 출입국 기록을 모조리 뽑아 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물론 중환자인 태준이 링거를 꽂은 채 이 모든 곳을 직접 뛰어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태준을 친형처럼 따르던 충직한 특수부 후배 수사관들이 있었죠. 태준이 병상에 누워 날카로운 두뇌로 수사의 방향을 지시하면 후배 수사관들이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증거를 물어오는 완벽한 공조였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에이스 검사의 복귀 소식에 검찰청 내부의 정의로운 칼잡이들이 오미란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똘똘 뭉친 결과였어요. 32년 전 낡은 서류 기록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오미란은 분명 혼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2살배기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에서 몰래 낳아 데려온 친자식으로 감쪽같이 위조되어 있었죠. 미국 병원 출생 증명서가 완전히 가짜잖아. 브로커를 껴서 철저하게 신분을 세탁한 거야. 태준의 입술 사이로 기가 막히다는 듯한 차가운 탄식이 무겁게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어머니 정희의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희가 핏덩이 아들 준호를 잃어버렸던 지옥 같은 그날의 날짜가 피눈물처럼 적혀 있었죠. 32년 전 5월 5일 어린이날. 놀랍게도 오미란이 정체불명의 2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급히 도피했던 바로 그 시점과 소름 돋게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태준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내리꽂혔어요. 저택에서 어머니를 짐승처럼 짓밟고 모욕하던 휠체어 탄 도련님이 바로 잃어버린 형 준호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당신 배 아파 낳은 친아들에게 그런 끔찍한 멸시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태준은 두 손으로 창백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흉터투성이 손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죠. 오미라는 그룹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길 잃은 남의 자식을 훔쳐온 극악무도한 유괴범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은 이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두 번째 진실을 향해 매서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련님 민우를 휠체어에 주저앉힌
1년 전에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를 낱낱이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몰래 복사해둔 차량 정비 내역서에는 변두리에 아주 낯선 정비소 이름이 적혀 있었죠. 태주는 수사관들을 쥐어짜 단 하루 만에 그 정비소 사장의 은밀한 은신처를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캄캄한 취조실 책상에 결박된 정비소 사장은 비오듯 땀을 뻘뻘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 있었어요. 태주는 그의 눈앞에 사고 당시 날카롭게 끊어져 있던 브레이크, 5일선 사진을 거칠게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쥐가 갉아먹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예리한 공구로 도려낸 인위적인 절단면이잖아요. 태준의 벼락 같은 호통에 정비소 사장의 얼굴은 단숨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살인 미수로 평생 캄캄한 감방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누가 시킨 짓인지 똑바로 불어. 태준이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윽박 지르자 사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밀한 사모님이 시켰습니다. 도련님이 그룹 후계자로 올라서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2억 원을 주고 브레이크를 끊으라고 지시했어요. 끔찍한 악마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덜덜 떨던 정비소 사장은 살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1년 전 통화 녹음 파일을 태준에게 덜컥 바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밀한 사모에 소름 끼치는 육성이 취조실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채웠어요. 절대 죽여선 안 돼. 내 옆에서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평생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는 불구로만 만들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커버린 가짜 아들의 날개를 잔인하게 꺾어버린 사이코패스의 끔찍한 명령이었죠. 이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살인 미수물증 앞에 태준의 이빨이 빠득하고 부서질 듯 갈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의 조각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립되었습니다. 오미라는 32년 전 정의의 생떼 같은 아들을 훔쳐 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인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쥐려 하자 잔혹하게 하반신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었죠. 자신을 낳아준 진짜 어머니 정의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말입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여주는 추악한 짓거리였어요. 태준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검은 서류 가방에 거칠게 쓸어 담으며 서늘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의 눈동자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냉혹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늙고 병든 어머니 정의를 무조건 구해야만 했죠. 그리고 끔찍한 거짓의 지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진짜 형, 민우 도련님도 함께 구해내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 악마 같은 여자의 목줄을 끊어버리러 지금 당장 제가 갑니다. 태준이 거친 빗줄기를 뚫고 대저택을 향해 자동차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는 게 아니겠어요? 과연 그는 오미란의 끔찍한 함정을 무사히 부술 수 있을까요? 양아들 태준이 검경에 넘긴 CCTV 영상 덕분에 정의는 유치장에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혐의를 벗었다는 안도감보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민우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먼저 밀려왔죠. 정의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대저택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32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날처럼 온몸이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저택의 철문을 비집고 들어선 정의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이 잔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
저택 뒤편의 쓰레기 소각장 앞이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모님 오미란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서 있었죠. 바로 민우가 유일하게 집착하며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나무 호루라기였습니다. 창밖에서 정희의 자장가를 듣고 민우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사모님이 마지막 남은 기억의 매개체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 것이었죠.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소각장 아궁이를 향해 사모님의 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호루라기가 타버리면 32년의 세월도 영영 제가 될 판이었어요. 안 돼. 그것만은 제발 안 돼. 정희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절규하며 소각장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비명과 동시에 사모님의 손을 떠난 호루라기는 시뻘건 불길 속으로 매정하게 떨어졌죠. 어딜 쓰레기 같은 게 또 기어들어와. 사모님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길 속으로 사라져가는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정희는 빗물에 젖은 몸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각장 아궁이 안으로 상반신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정희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집어삼켰습니다. 맨손이 이글거리는 불구덩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지글지글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정희는 끔찍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잿더미 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피부가 까맣게 눌어붙는데도 어미의 집념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찾았다. 내 새끼 호루라기. 마침내 숫덩이처럼 변해버린 호루라기를 움켜쥐며 정희는 불길 속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이 붙은 채 아궁이에서 빠져나온 정희를 향해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날아들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거친 폭력에. 정희는 쏟아지는 폭우 속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죠. 빗물이 타오르던 소매의 불꽃을 꺼트렸지만 화상을 입은 두 손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까맣게 탄 나무 호루라기만은 가슴팍에 목숨처럼 꽉 끌어안았어요. 진흙범벅이 된 그녀의 입가에는 비장하고도 처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모님 오미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전현손에서 저 쓰레기 뺏어서 짓이겨버려. 그녀의 발악에 경호원들이 정희의 굽은 등을 군화발로 짓밟기 시작했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정희는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호루라기를 지켜냈습니다. 짓밟히고 걷어차이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어요. 내 핏덩이 준호를 향한 어미의 본능은 그 어떤 폭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쇠보다 강한 것이었으니까요. 경호원의 구둣발에 머리가 짓눌린 채 정희의 눈앞에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호루라기가 보였습니다. 겉면은 불에 탁까맣게 그을렸지만 기적처럼 안쪽의 나무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죠. 그곳에는 32년 전 정희가 직접 칼로 서툴게 파놓았던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사랑 준호. 빗물에 씻긴 그 작은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는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화상 입은 손의 고통보다 잃어버린 세월 동안 아들이 겪었을 외로움이 수천 배는 더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누군가 휠체어 바퀴를 미친 듯이 굴리며 다가왔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창백한 얼굴의 도련님 민우였죠. 창문 너머로 소각장의 불길과 정의의 처절한 비명을 듣고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끌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민우의 눈동자는 진흙탕에 처박혀 짓밟히는 정의를 향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해일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핏줄의 끌림이 마침내 그를 지옥의 한복판으로 이끈 것이었죠. 도련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정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민우를 향해 호루라기를 쥔 손을 필사적으로 뻗었습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흉터투성이 맨손을 본 순간 민우의 뇌리에 끔찍한 두통과 함께 32년 전의 완벽한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휠체어에 묶인 민우는 자신을 낳아준 진짜 어머니를 구하고 저 악마 같은 가짜 어미의 목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민우의 뇌리에 32년 전에 완벽한 기억이 내리꽂히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빗속에서 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이는 민우를 본 사모님 오미란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가짜 어미의 직감으로 저 아이의 봉인된 기억이 터져버렸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저지른 32년 전의 유괴가 낱낱이 폭로될 판이었어요. 오미란의 두 눈에 짐승처럼 도끼 어린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믿을 수 있는 사설 앰뷸런스를 저택으로 은밀하게 호출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끄고 사설 앰뷸런스 한 대가 철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오미란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기던 불법 정신병원의 차량이었죠. 당장 저 아이를 폐쇄병동 독방에 영원히 가둬. 미쳐서 발작을 일으키니까 약을 최대치로 투여해. 사모님의 잔혹한 명령에 건장한 사내들이 휠체어에 앉은 민우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반항하는 민우의 상반신을 끔찍한 구속복으로 거칠게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친아들을 제 손으로 영원한 지옥에 쳐넣는 악마의 짓거리였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저분이, 저 사람이 내 진짜. 하반신이 마비된 민우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민우의 시선은 진흙탕에 쓰러진 정의를 향해 처절하게 고정되어 있었죠. 구속복에 묶인 채 짐짝처럼 앰뷸런스 뒷좌석으로 쑤셔 박히면서도 민우는 정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은 32년 전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겁에 질려 울던 2살배기 아기의 그 눈빛과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경호원들에게 짓밟혀 정신을 잃어가던 정의가 그 찢어지는 눈빛을 보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내 새끼가 저승사자 같은 구급차에 짐짝처럼 실려가는 끔찍한 광경이었죠. 저대로 폐쇄병동에 갇히면 사모님이 주는 정체불명의 약물에 영원히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정희는 화상을 입어 까맣게 탄 두 손으로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을 짚고 짐승처럼 일어났어요. 뼈가 부서지고 온몸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어미의 초인적인 힘이 그녀의 두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쾅! 앰뷸런스의 뒷문이 무정하게 닫히고 시동이 굉음을 내며 걸렸습니다. 구급차가 막 거친 빗줄기를 뚫고 출발하려는 찰나 진흙투성이의 정의가 찻길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죠. 기익! 앰뷸런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의의 코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정의는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된 양팔을 십자가처럼 넓게 벌리고 구급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어요.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찢어 죽일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미의 피 끓는 포효였습니다. 현관 비가림막 아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미란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 미친 노인네 그냥 깔아뭉개고 당장 밟고 지나가란 말이야. 사모님의 소름 끼치는 살인 지시에 앰뷸런스 운전사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죠. 부앙!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구급차가 정의를 향해 조금씩 위협적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뿜어내는 공포 앞에서도 정의는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게 아니겠어요? 정의의 짓무른 두 발은 진흙탕 바닥에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뼈가 으스러질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두 눈은 앰뷸런스 운전석을 뚫어질 듯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자식을 잃고 지옥을 헤매던 32년의 피 맺힌 한이 그 작고 굽은 체구에서 거대한 불길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돈에 매수된 운전사조차 그 소름 끼치는 어미의 도끼에 완전히 압도되어 차마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손을 덜덜 떨고 마는 게 아니겠어요? 구급차의 뜨거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의의 창백한 얼굴을 잔인하게 비추었습니다. 범퍼가 그녀의 무릎에 닿을 듯 말 듯 끔찍하게 밀고 들어왔지만 정의의 두 눈에는 오직 자식을 지키겠다는 도끼만이 가득했죠. 가슴팍에 꼭 품은 낡은 나무 호루라기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그녀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정의의 몸을 완전히 덮치려는 바로 그 끔찍한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저택의 철문 밖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기익! 시야를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쌍라이트 불빛이 폭우를 뚫고 앰뷸런스의 측면을 무섭게 비추었습니다. 거대한 빗줄기를 가르며 미친 속도로 돌진해온 날렵한 검은 세단. 한 대가 구급차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조금만 늦었어도 정의가 바퀴 밑에 깔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운전사가 기겁하며 멈춰서고 저택 현관에 서 있던 오미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빗속에 멈춰선 검은 세단의 묵직한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차에서 내린 남자의 구두가 진흙탕을 무겁게 밟았습니다. 바로 병상에서 죽어가던 양아들 특수부 검사 태준이었어요. 그의 가슴팍에는 차가운 은빛 검사 배지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번쩍이고 있었죠. 빗물과 진흙, 핏물로 엉망이 된 가장 비참한 모습의 청소부. 어머니와 최고급 정장을 입은 가장 번듯한 모습의 검사 아들. 그 극명하고도 숨막히는 시각적 대비가 저택 마당을 압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내 판을 뒤집을 서늘한 심판자가 등장한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차에서 내린 태준의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술도 받지 못한 중환자의 몸이었기에 그의 창백한 손등에는 링거를 강제로 뽑아낸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태준은 다급하게 뛰어온 후배 수사관들의 부축을 억지로 뿌리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온 아들이 뿜어내는 처절한 살기가 폭우 속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었어요. 오직 억울한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가 부서져가는 태준의 육체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폭우를 뚫고 내린 태준의 서늘한 시선이 덜덜 떠는 사모님 오미란을 향해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 몸에서 그 더러운 손,
태준의 벼락 같은 호통이 천둥 소리와 함께 대저택 마당을 뒤흔들었죠. 오미라는 검사 배지를 단 태준의 기세에 눌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준은 진흙탕에 쓰러진 어머니 정희를 조심스레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품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맨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거칠게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내 32년간 묵혀둔 지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저놈 잡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사모님. 오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치며 경호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태준을 향해 험악하게 달려들려는 바로 그 찰나였죠. 뒤이어 들이닥친 검은 승합차 여러 대에서 건장한 체격의 특수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대저택 경호원들을 완벽하게 에워싸고 바닥에 거칠게 짓눌러 제압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대한 재벌가의 썩어빠진 권력이 국가의 무서운 공권력 앞에서 단숨에 무릎을 꿇고 박살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32년 전 5월 5일 미국 병원 출생 증명서가 완전히 가짜라는 증거물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오미란의 발밑에 무참히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놀이공원에서 길 잃은 2살배기 아이를 훔쳐서 미국으로 도망쳤던 출입국 기록까지 모조리 찾아냈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진실에 경호원들조차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천벌을 받을 악마 같은 여자야. 당신이 훔친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맨 친아들 준호라고. 태준의 폭포수 같은 진실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끊어진 브레이크 오일 선 사진을 오미란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죠. 2억 원을 받고 도련님 차의 브레이크를 끊어버린 정비소 사장. 내가 오늘 직접 구속시켰어. 태준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비수를 꽂듯 이어졌습니다. 가짜 아들이 그룹 후계자가 될까봐 휠체어에 영원히 주저앉히라고 지시한 당신 통화 녹음 파일도 이미 검찰청에 다 넘겼다. 가장 믿었던 엄마가 자신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폭로되었어요. 오미라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며 표독스러운 얼굴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 미친놈이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당장 저놈 입 틀어막지 못해. 하지만 이미 완벽한 물증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허공을 맴도는 비참한 비명일 뿐이었죠. 건장한 경호원들마저 끔찍한 진실에 질려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굳게 닫혀있던 앰뷸런스 뒷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그 안에는 구속복에 묶인 채 모든 진실을 들어버린 민우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두 눈동자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3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리까지 망가뜨린 원수가 바로 저 여자였다니요. 숨을 헐떡이는 민우를 향해 정의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앰뷸런스 바닥에 엎드린 정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내밀었어요. 그것은 아까 소각장의 끔찍한 불길 속에서 맨손으로 건져낸 까맣게 타버린 낡은 나무 호루라기였습니다. 핏물과 빗물이 뒤섞인 호루라기가 민우의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죠. 도련님, 아니 내 새끼 준호야. 엄마가 널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정의에 찢어지는 듯한 오열이 민우의 귓가를 처절하게 때렸습니다. 민우는 묶인 몸으로 고개를 숙여
무릎에 떨어진 반쪽짜리 호루라기 안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불에 탁까맣게 그을렸지만 기적처럼 남아있는 나무의 틈새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사랑 준호. 그 서툰 5글자를 눈에 담은 순간 민우의 머릿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콱광.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2살배기 시절의 무의식이 폭발하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려 울던 자신을 꽉 끌어안아주던 뜨거운 품의 온도,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투박한 3박자의 자장가 선율. 어제 낯발짝을 멈추게 했던 그 따뜻한 손길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진짜 어미의 것이었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죠. 뼈저린 그리움과 사무치는 핏줄의 끌림이 민우의 온몸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가짜 어미가 심어둔 지독한 세뇌가 남김없이 부서져 버린 완벽한 기억의 부활이었어요. 아, 오미란 이 악마 같은 년아. 민우는 구속복이 찢어질 듯한 기세로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가 상반신의 힘만으로 앰뷸런스 밖을 향해 냅다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에 얼굴부터 끔찍하게 처박혔지만 민우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2 팔이 묶인 채 진흙투성이가 된 민우는 바닥을 꿈틀거리며 오미란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죠. 내가 내 다리를 부수고 내 진짜 엄마를 짓밟았어. 널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분노로 피를 토하듯 악을 쓰던 민우는 이내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진짜 어머니의 그 굽은 등이 너무나도 작고 처절해서 숨이 턱 막혀왔죠. 민우는 묶인 몸으로 진흙탕을 벌레처럼 기어서 기어코 정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의는 화상을 입어 짓무른 맨손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미친 듯이 감싸 안았어요. 32년을 돌고 돌아 잃어버린 핏덩이와 늙어버린 어미가 마침내 하나가 된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재회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흑흑,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인 줄도 모르고. 민우는 정의의 찢어진 작업복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우리 준호가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내 새끼, 엄마가 다 미안해. 정의 역시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아들의 젖은 머리칼을 한없이 쓸어내렸죠. 태준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2 사람을 굳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거대한 폭우도 씻어내지 못할 이 3 가족의 처절한 통곡이 끝나면 과연 저 악당에게는 어떤 끔찍한 심판이 내려질까요?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대저택의 마당에서 마침내 추악한 악녀를 향한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진흙탕에 나뒹구는 사모님 오미란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죠. 찰칵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그녀가 평생을 목숨처럼 집착했던 가짜 권력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수억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며 하얀 알맹이들이 비참하게 진흙 속으로 흩어졌어요. 우아했던 실크 드레스는 오물로 범벅이 되었고 오미라는 비참한 몰골로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순간에도 오미란의 끔찍한 자기기만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며 뻔뻔하게 악을 썼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내가 널 대기업 후계자로 만들어줬잖아. 자신이 저지른 유괴와 살인 미수를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하는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의 발악이었습니다.
단 한 줌의 반성조차 없는 그녀의 흉악한 민낯에 쏟아지는 폭우조차 분노한 듯 더욱 거세게 저택의 마당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민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진짜 어머니 정의의 품에 안긴 채 그 악마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준 건 지옥이었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썩어 없어져 버려. 민우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오미라는 수사관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 경찰차에 처박혔습니다. 훗날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유괴, 살인, 교사, 사기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이라는 처절한 멸망을 선고받았죠. 차가운 독방에서 평생을 썩어갈 악녀의 최후는 그 어떤 동정심도 허락되지 않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파멸의 끝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핏물이 고여있던 얼음장처럼 차갑던 대기업 회장의 저택에는 이제 눈부시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2층 복도에는 어느새 향긋한 라일락 꽃내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도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서늘한 멸시의 시선도 이 집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얼었던 땅을 기적처럼 녹이는 다정한 봄바람만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부신 봄살이 쏟아지는 넓은 정원 한가운데서 63살의 정의가 평화롭게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허리는 몰라보게 고다졌고 수심이 가득했던 주름진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곁에는 저택의 끔찍한 비밀을 밝혀주었던 은인, 최 씨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화단을 함께 가꾸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두 손에는 여전히 까만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억울한 걸레질 대신 아름다운 생명을 키워내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따뜻한 어미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정원을 향해 걸어 나오는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양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뒤 최고급 의료진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끔찍한 희귀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이었죠. 핏기없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사 정장 위로 찬란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지옥. 불로 뛰어들었던 그 뜨거운 효심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완벽한 보상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1년 전 휠체어에 묶여 절망하던 도련님. 민우가 지독한 재활 훈련을 견뎌내고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겠어요? 가짜 어미가 투여하던 독약 같은 약물을 끊고 진짜 어미의 지극한 간호를 받은 덕분에 마비되었던 하반신의 신경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서툰 걸음이었지만 그의 넓은 어깨와 당당한 미소는 32년 전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의 찬란한 영광을 완벽히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태준아. 민우의 다정한 부름에 정희는 쥐고 있던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태준과 민우, 두 장성한 아들이 정희의 작고 따뜻한 품으로 달려와 서로를 꽉 끌어안았죠. 민우의 목에는 불에 탔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장인의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된 나무 호루라기가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살랑이는 다정한 봄바람을 타고 호루라기에서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2년의 끔찍한 비극을 끝내고 마침내 진짜 안식을 맞이한 가족을 축복하는 하늘의 자장가였습니다. 핏줄의 끈질긴 운명과
핏줄을 뛰어넘은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끔찍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과 희생은 결국 봄꽃처럼 찬란하게 다시 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가슴 졸이며 이들의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이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